이 녀석은 참 남다르게 태어났어. 종훈이 태어난 날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지인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아들은 특별할 거야.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부모의 기대와 사랑 속에서 종훈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마치 영화 속 재벌 2세처럼 화려했다. 아버지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으로서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종훈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부모는 아낌없이 사주었다. 그가 다닌 유치원은 영어 원어민 교사가 있는 최고급 국제 유치원이었고, 초등학교 역시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였다. 생일이 되면 대형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 반 친구들을 초대했고, 최신 게임기와 고급 장난감이 방 한가득 쌓여 있었다. 엄마, 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그래, 당연히 배워야지. 최고 선생님 붙여줄게. 아빠, 친구들 보니까 다 승마 배운대. 좋지. 너도 배워야지. 말은 최고 혈통으로 골라주마.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손쉽게 이루어지니 노력의 필요성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원하면 그냥 얻는 것이 당연했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남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종훈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 쉬워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는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재력이 큰 역할을 했다. 개인 과외, SAT 전문 컨설턴트, 논문, 첨삭 서비스 등 남들이 몇 년씩 준비하는 대학 입시를 그는 수월하게 통과했다. 대학 생활은 더 자유로웠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독립적인 캠퍼스 라이프. 그러나 종훈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숙사보다는 부모님이 사준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다. 공부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과제가 어려우면 비싼 튜터를 고용하면 됐고, 시험 준비도 대필 작성을 해주는 업체를 통해 쉽게 해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야, 우리도 창업 한번 해볼까? 좋지. 요즘 스타트업 붐인데 우리도 한 자리 꿰차야지. 종훈은 자신감이 넘쳤다. 우리 아버지도 사업가야. 난 타고난 사업가 체질일 거야. 그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요청했고 아버지는 그래. 젊을 때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 라며 선뜻 거금을 지원했다. 첫 번째 사업은 럭셔리 의류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그는 단순히 고가 브랜드를 모아놓고 사이트를 만든 것뿐이었지만 돈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은 1년도 되지 않아 적자로 돌아섰다. 고객들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물류 시스템도 엉망이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종훈은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렸다. 아빠, 사실 이건 예열 단계였어.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한 번만 더 도와줘. 부모님은 또다시 거금을 쥐어줬다. 그는 두 번째로 외국계 IT 기업과 협력하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했고 업계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으며 투자, 유치에도 실패했다. 돈을 펑펑 쓰던 팀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고 결국 종훈은 또다시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운이 나빴던 거야. 아니, 세상이 나를 몰라본 거지. 그는 실패의 이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렸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몇 차례 사업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의 자신감은 점점 조급함으로 변했고 그는 점점 부모님의 재력을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종우는 몇 번의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말로 부모를 설득했고 부모님은 결국 또다시 돈을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점점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종훈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행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금은 계속 흘러갔다. 처음에는 수천만 원이었던 금액이 억 단위로 늘어났고 결국 몇십억 원까지도 손에 쥐게 되었다.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그는 부모님께 한마디 했다. 돈이 조금 더 있었다면 성공했을 텐데. 그러나 종훈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의 무리한 요구와 실패로 인해 부모님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았다.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실적이 떨어지며 회사 운영이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었다. 어느 날 종훈이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대박 칠 프로젝트예요. 자금이 1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돼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종훈아, 우리도 이제 여유가 없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종훈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아버지 돈 많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는 화를 내며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종훈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한때 강인하고 당당했던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훈은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도 사업은 해야죠. 어머니, 저한테 남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종훈아, 이제 그만해. 우리도 이제 여유가 없어. 그러나 종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건넸다. 하지만 그 돈도 결국 그의 사치와 무모한 투자로 사라져 버렸다. 결국 종훈은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와 병든 아버지를 작은 아파트로 이사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했다.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요. 병간호도 전문가가 하는 게 나아요.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종훈은 점점 부모님을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러다간 내 인생이 망가지겠어. 그는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며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병원비는 계속해서 나갔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종훈아, 내가 사업을 하느라 힘든 거 알지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종훈은 입을 꾹 다물었다. 몇 년 동안 부모님에게 돈을 받으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돈을 들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저도 지금 사업이 어렵잖아요. 어머니, 조금 더 아껴 쓰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그래, 알겠다. 종훈아. 종훈은 부모님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 살던 넓은 집을 팔아버렸다. 어머니, 이렇게 큰 집에서 둘이 사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작은 아파트로 옮기세요. 어머니는 속상했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이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한때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저녁을 먹던 넓은 거실은 더 이상 없었다. 그 대신 방 한 칸짜리 작은 아파트가 부모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워진 종우는 결국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아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집에서 치료받는 게 좋아. 내가 간호할 수 있어. 하지만 종우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부모님을 돌볼 의지도,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기보다는 몰아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요양원에 모시면 서로 편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밀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남겨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종우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 그는 부모님이 가진 마지막 재산까지 정리하려고 했다.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종우는 수억 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손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엔 제대로 투자할 거야.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명문대 출신임을 내세우며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넓다고 자부하던 그는 자신이 투자할 만한 기회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대학 시절 어울리던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종훈아, 요즘 뭐해? 아, 형. 나 요즘 투자할 만한 곳 찾고 있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진짜 잘 됐다. 내가 요즘 신사업 하나 준비 중인데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그 선배는 자신을 성공한 투자자로 소개했다. 과거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대박이 났고 현재는 해외에서 핀테크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지금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투자야. 너도 알잖아?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가야 돈을 버는 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간단해.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해외 금융 플랫폼을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선점하는 거야. 투자만 하면 3개월 안에 원금 회수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배당이 자동으로 들어와. 종우는 혹했다. 진짜 그렇게 빨리 수익이나? 그럼 이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야. 이미 몇 명 들어왔어. 너도 늦기 전에 해야지. 종우는 고민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더 컸다. 그는 결국 3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좋아, 나도 할게. 역시, 넌 보는 눈이 있어. 투자금을 송금한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선배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주었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구체적인 수익 배당은 없었다. 형, 배당금은 언제부터 나오지? 아,
이번 달 말쯤이면 첫 지급이 들어올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형,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나 돈 필요하거든. 조금만 기다려. 지금 막바지 조정 중이야. 너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 이상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정확한 회사명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선배의 번호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그제야 종우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기를 당하고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에 만회하려 했다. 그러던 중 SNS에서 소액으로 시작하는 암호화폐 투자 광고를 보았다. 지금이 기회. 소액 투자로 10배 수익 가능. 종우는 돈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져 아무런 검증 없이 투자했다. 그러나 몇 주 뒤 코인은 폭락했고 그의 계좌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주식 투자로 날렸다. 그는 전문가 리딩방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확실한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넣었지만 주가는 반 토막이 나버렸다. 그제야 그는 현실을 마주했다.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카드 대금도 막힐 상황이었다. 연체된 카드 값, 주식 대출, 투자 손실까지 합치니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김종훈 씨죠? 연체된 대출금 갚으셔야 합니다. 김종훈 씨, 마지막 독촉입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집세도 못 내게 된 그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그를 피했다. 야, 잠깐만 도와줘. 나 지금 좀 힘들어. 미안.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한때 종훈에게 붙어 있던 사람들은 그가 돈이 없자 모두 떠나갔다. 그는 이제 길거리를 전전하며 PC방에서 밤을 새우거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을 떠돌던 어느 날 그는 신문 한 구석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무연고 노인 사망. 쓸쓸한 마지막.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깨닫게 되었다. 신문을 손에 쥔 채 종우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짤막한 기사. 그것이 이제 부모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무연고 노인 사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의 번호를 눌러봤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했다. 이젠 아무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김정우님, 계신가요? 직원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한 걸음에 어머니가 계셨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기 사시던 분, 박미숙 씨요. 어디 가셨나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그분 혼자 사셨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미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경찰서를 찾아가 신분을 확인한 후 유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많지 않았다. 낡은 가방, 몇 벌의 옷,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그 안에는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항상 행복하길.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숨이 막히도록 후회스러웠다. 그날 밤 그는 오래전 자신이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떠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단 한 번의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끝없는 후회 속에서 거리를 헤매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떠돌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무료 급식소 앞에 서게 되었다. 따뜻한 국밥을 배식해주는 봉사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노인들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람. 그는 그녀를 알아봤다. 한때 자신이 사업을 할 때 비웃으며 무시했던 친구였다. 그녀는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봉사를 나온다고 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종훈을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종훈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건넸다. 그는 국밥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야 깨달았다. 부모님이 원하던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곁에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계신가요?